비가 자작자작 내리는 2026년 7월의 어느 여름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컨벤션 센터 대연회장 안은 세계 각국의 취재진과 글로벌 유통체인 바이어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곳은 미국 농무부 USDA와 세계 K푸드 글로벌 유통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뉴욕 K푸드 글로벌 브랜드 대상 및 1조 원 유통망 계약 엑스포 현장이었다. 메인 무대 대형 스크린에는 전라북도 순창에 본가를 두고 대한민국 전통 양념과 K푸드로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고 자랑하던 순창옥의 60주년 기념 로고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외국인 바이어들이 연회장 테이블에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연회장 구석구석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금빛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편, 단상 마이크 앞에선 88살의 늙은 사모님 한정숙과 그녀의 59살 난 아들 강민준의 얼굴은 흙빛을 넘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고급 양복과 비단 한복을 적시고 있었다. 도대체 88살의 노구를 이끌고 한정숙은 왜 멀리 미국 뉴욕까지 건너와야 했을까? 이유는 처참했다. 국내에서 가짜 아들 강민준의 경영 무능과 도박, 방탕한 생활로 순창옥 가문이 400억 원의 부채를 지고 파산 직전에 몰리자 미국 유통공룡과의 1조 원 독점 계약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어들이 가문의 전통을 증명할 전통 종부가 직접 참석해야만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자 가짜 아들 민준이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88세 늙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비행기에 강제로 싣고 건너온 것이었다. 하지만 축복받아야 할 계약식자는 전날 밤 터진 비보로 인해 순식간에 매서운 청문회장으로 변해 있었다. 순창옥이 미국 대형마트에 시범 유통했던 발효 양념 소스와 만두에서 미국 FDA 기준을 수십 배 초과한 치명적인 화학 방부제와 가짜 참기름이 검출되어 전량 리콜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다. 이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순창옥의 하청 공장망에 차명으로 침투하여 가짜 참기름과 화학 방부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정황을 차곡차곡 수집하고 미국 FDA와 정식 폭로 채널에 제보한 것은 다름 아닌 라운푸드의 장현희 회장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치밀한 복수극의 트랩이었다. 강민준 대표님, 1조 원 계약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리콜 사태가 터졌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40년 전 미국 특허를 낸 순창옥의 발효 양념 소스가 사실은 강 대표님이 1986년 당시 순창 본가에서 식모로 부리던 시골 아이의 레시피를 무단 강탈한 것이라는 폭로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치듯 터지고 외신 기자들의 비수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59의 강민준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이크를 잡은 손을 달달 떨었다. 마이크에 덜덜 떨리는 그의 숨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옆에 서 있던 그의 늙은 어머니 한정숙 역시 지팡이를 쥐고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때였다. 연회장 맨 뒤편, 육중한 대형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다. 뒷문을 튕겨내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여성. 단정하면서도 차가운 귀품이 흐르는 딥블루 컬러의 맞춤 정장을 입은 59세의 여성, 장연이었다. 그녀는 이번 뉴욕 엑스포의 메인 후원사이자 미국 트레이더 조와 글로벌 유통망을 싹쓸이하며 연 매출 10조 원의 K푸드 신화를 쓴 세계 최대 냉동식품 기업 라운푸드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였다. 연이면 당당한 구두발 소리를 연회장에 울리며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연희의 손에는 먼지 묵은 40년 전 1986년의 낡은 노란색 얼룩진 누름 공책 한 권과 순창옥 가문 전체에
상표권 및 공장 압류 서류, 그리고 피출을 입증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늙은 한정숙과 강민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88세 한정숙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비명이 터져나왔다. 연희야,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연희는 입가에 서늘하고 소름 돋는 미소를 머금은 채 4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낡은 공책과 유전자 검사지를 단상 위에 단단하게 내던졌다. 공책이 단상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한정숙 씨, 그리고 잘난 내 가짜 오빠 민준 씨, 당신들이 1986년 순창 장독대 골방에서 매 손가락이 짓물러가며 적어둔 이 발효 양념 공책을 강제로 빼앗고 내가 당신의 친딸인 줄도 모르고 식모 취급하며 여수 바닷가로 던져버렸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당신들이 내 피땀 어린 노력과 세월을 짓밟고 쌓아 올린 그 거짓된 K푸드탑, 이제 내가 제자리로 돌려놓으러 왔습니다. 세월은 정확히 58년 전 1968년 지독했던 가난과 남존여비, 그리고 전라도 순창 장독대의 한겨울 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10월 전라북도 순창의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친 깊은 시골 마을. 수백 개의 거대한 옹기장독대가 마당 가득 장관을 이루는 전통명가 순창옥의 안채 안방은 푹푹 찌는 듯한 아랫목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안방 아랫목에는 장손의 탄생을 기원하며 사흘 밤낮으로 때운 장작불 때문에 장판이 누렇게 익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당시 30살이었던 종부 한정숙은 3주를 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다. 굵은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삼배베개를 적셨다. 밖에서는 50세의 서슬퍼런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장작불을 더 지피라 호통치며 안채 마당이 울리도록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50세의 박씨 부인은 혼자서 쌀가마니를 들쳐매고 장독대를 옮길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단단한 여장부였다. 이번에도 딸이면 내 너를 가문에서 쫓아낼 줄 알아라. 내 너를 위해 3년 묵은 시간장에 돼지족을 고아드리고 안방 아랫목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어 두었거늘 위로 이미 딸만 둘이다. 영색이 전라도 순창에서 제일 가는 장류 가문인데 장손을 보지 못하면 네가 무슨 수로 이 집안 종부 노릇을 하겠느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에 방 안에서 진통을 겪던 한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 순간 안채방 안에서 핏덩이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산파가 태추를 자르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들었으나 산파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마님, 또 딸입니다. 그 순간 푹푹 찌던 안방 아랫목의 온기마저 가셔버리듯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30살의 종부 한정숙은 핏덩이 아기가 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극심한 절망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피범벅이 된 채 기절하듯 의식을 잃고 말았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호통 소리가 당장이라도 안방문을 부수고 터져나올 기세였다. 이 모든 비극은 기절한 한정숙의 친정어머니가 만든 밀실의 서스펜스였다. 한정숙의 친정어머니는 출산 전부터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장손 압박을 예견하고 읍내병원에서 자식이 너무 많아 입치를 걱정하던 서장농 지방과 미리 짜고 사내 아기를 준비시켜두고 있었다. 한정숙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사이 친정어머니는 밀실 뒷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던 소장농의 사내 아기와 핏덩이 딸아기를 비밀리에 바꿔치기 했다. 소장농 집안 역시 돈을 받고 사내 아기를 내어주며 딸아기를 거두어가기로 미략했던 것이었다.
이로 인해 친모 한정숙은 자신이 직접 사내아이 강민준을 낳은 줄로만 완벽하게 속았고, 진짜 피출인 연희는 태어나자마자 핏덩이채로 시골 소장농 집안의 셋째 딸로 보내지게 되었다. 한정숙은 평생 자신이 낳은 친딸을 곁에 두고도 식모로 부려먹는 비극의 씨앗을 이때 스스로 심었던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1976년 가을, 전북 순창 읍내 외곽에 매쾌한 집불 연기와 고소한 콩냄새가 자욱한 소장농 강심의 마당. 8살, 아니 이제 겨우 9살이 된 연희는 온몸에 집불 냄새와 매주 냄새를 묻힌 채 새벽 4시부터 마당 아궁이 앞을 지키고 있었다. 연희를 거두어 키운 양아버지 강씨는 가난하고 비록 글자 하나 제대로 못 읽는 시골 소장농이었지만 현푼만큼은 한없이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양어머니와 언니들은 연희를 따돌렸으나 양아버지 강씨만큼은 연희를 자식처럼 안쓰럽게 여기며 자상하게 돌보아 주었다. 아침마다 언니들이 먹다 남긴 찬밥에 물을 말아 먹는 연희의 모습을 볼 때면 양아버지는 몰래 자신의 밥그릇에서 따뜻한 흰 쌀밥 한 숟가락을 떠서 연희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곤 했다. 연희야, 아비가 능력이 없어 너한테 예쁜 옷 한 벌 못 입혀 미안하구나. 얼른 먹으라. 특히 양아버지는 9살 어린 연희가 가진 특별한 절대 미각을 일찍이 알아보았다. 양아버지는 연희의 천재성을 썩히지 않고 남도 자연의 모든 재료를 스승으로 삼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봄이면 순창 산자락에 올라가 알싸한 매실과 두릅, 들에서 자라는 내니와 쑥을 뜯어오게 했고, 여름이면 섬진강 강가에서 잡은 다첩과 제첩, 가을과 겨울이면 여수 바다에서 올라오는 생선과 날것의 멸치, 갈치, 속젓을 가져왔다. 특히 양아버지는 소장농의 주특기인 콩으로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 저장 양념에 더해 바다 생선으로 만든 젓국을 기존 액젓을 대체하여 적재적소에 넣어 감칠맛을 폭발시키는 맘도 비법을 하나씩 전수했다. 은희야, 이 생선 젓국은 불 조절을 조금만 잘못해도 비린내가 난단다. 하지만 집불에 은근하게 달여 매실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비린내는 싹 달아나고 입안에서 고소함이 폭발하지. 알겠느냐? 내가 보지. 엿기름을 다릴 때는 은근한 집불로 다려야 단맛이 시지 않고 깊어져요. 연희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스스로 응용하는 기가 막힌 재주를 보였다. 1초의 불 조절로 균의 발효를 잡아내고 산과 드, 바다의 재료를 조합하여 전에 없던 천연 양념장을 빚어냈다. 양아버지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허, 우리 연희 혀끝에는 신선님이 앉았는가 보네. 이 아비 인생에 너를 딸이자 제자로 둔 것이 최고로 행복한 날들이구나. 연희와 양아버지가 함께 만든 향토 양념장과 장아찌를 수레에 싣고 읍내 장터에 내다 팔면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장꾼들이 몰려들어 완벽하게 팔아치웠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게 양아버지는 기분 좋게 껄껄 웃으며 어린 연희의 손을 잡고 장터 길목에서 따끈한 풀빵을 사서 연희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는 언니들을 위해 알록달록한 예쁜 고무신을 사들고 가을 노을길을 함께 걸어왔다. 연희에게 이 시절은 가난했지만 생애 가장 따뜻하고 완벽했던 행복의 나날들이었다. 그러던 1976년 10월의 어느 날, 양아버지가 읍매장터 국밥집에 납품한 마늘장아찌와 국수양념, 고명이 시큼하게 사가버려 장사를 망쳤다며 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항아리를 마당에 내던진 일이 벌어졌다. 이걸 어쩐다냐. 마늘장아찌 독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니
장터 국밥 장사를 다 망치게 생겼네. 이 장아찌를 다 버리면 이번 겨울 우리 식구들 식량 사둘 돈이 없는데. 양아버지가 씨름할 때 9살 연희가 나서서 갓김치 국물과 들기름에 볶은 다진 마늘을 넣고 차을을 발효시켜 쿰쿰한 냄새를 싹 지우고 감칠맛이 폭발하는 명품 양념으로 기적처럼 살려냈다. 이 귀신 같은 손맛 소문은 순창 읍매를 타고 퍼져나갔고 마침내 순창옥 본가 사모님 한정숙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세월은 흘러 1986년 가을, 서울 아시안게임의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해, 연희의 나이 19살이 되었다. 순박했던 소장농 양아버지는 연희에게 남도 손맛의 깊이를 가르쳐주고 몇 년 전 지독한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연희는 양아버지가 남긴 작은 장독대를 지키며 홀로 메주와 향토 양념을 연구하고 있었다. 한편 순창옥 본가의 사모님 한정숙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자신들이 진짜 아들인 줄 알고 목숨처럼 끼고 돌았던 가짜 장손 강민준이 서울의 대학에 올라가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먹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과 깽판을 치다가 대형 사고를 친 것이었다. 합의금과 야미사채 빚으로 당시 기와집 2채 값에 달하는 3천만 원의 거액 빚을 지고 돌아온 것이었다. 가문의 전통 장만마저 떨어져 손님이 끊기자 한정숙은 서울 명동에 대형 남도 향토 음식점을 열어 그 빚을 갚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위급해진 한정숙은 소문으로 들은 소장농 집안의 19살 연희를 떠올렸다. 연희가 자신이 19년 전 내버린 친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한정숙은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진 약값 빚 3만 원을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우리 집 장독대 전담 신모로 들어와라며 연희를 본가 장독대 신모로 끌고 들어왔다. 연희는 돌아가신 양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본가로 들어왔고 자신이 본가의 진짜 핏줄인 줄도 모른 채 밤낮으로 본가 장독대의 잡일을 묵묵히 해냈다. 한정숙과 가짜 아들 민주는 연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공짜 일꾼으로 부렸으나 연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마당을 쓸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장독대 옆 차디찬 골방에서 등잔불을 켜두고 돌아가신 양아버지와 함께 전라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체득한 방부제 없이 1년을 두어도 삭지 않고 깊은 감칠맛을 내는 남도 발효 양념과 소스 비법을 노란색 누름 공책에 적어 내려갔다. 그러던 1986년 11월에 어느 비오던 밤, 가짜 아들 민준이 술에 취해 골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가 연희의 베개 밑 노란 공책을 발견했다. 한정숙과 민준은 공책에 적힌 묵은지 발효 소스 대목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혔다. 어머니, 이 공책만 있으면 시골 식모 가스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서울 명동에 가게 차려서 대박납니다. 이 공책 우리가 가집시다. 사모님, 그거 제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손맛을 제가 10년 동안 밤마다 연구해서 적어둔 공책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19. 연희가 울부짖자 한정숙은 연희의 가심팍을 발로 차며 차갑게 소리쳤다. 내 아비 약값 빚을 내가 갚아주었으니 이 공책은 그 값으로 치르겠다. 내까지 식모아이가 이 공책을 적어 어디다 쓰겠느냐.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국을 찌르는 말을 던졌다. 사모님, 도련님은 양념에 들어가는 젓갈 종류조차 모르는 분입니다. 남의 노력을 이렇게 빼앗아가게 차리시면 얼마 못 가 그 음식점도 무너집니다. 그 전곡을 찌르는 말에 한정숙의 얼굴이 서슬퍼렇게 일그러졌다. 한정숙은 공책을 꽉 쥔 채 연희에게 고명재료 횡령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여수 바닷가 멸치 건조장 식모로
강제로 팔아넘겨버렸다. 발효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공책만 가졌다고 성공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비극의 서막이었다. 1986년 11월 찬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여수 돌산도 멸치 건조장.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온 19연인은 굵은 소금기가 자욱한 건조장 창고 안에서 순창 본가로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이것이 연희가 본가 사모님 한정숙에게 건 마지막 확인이었다. 사모님, 저 연희입니다. 훔치지도 않은 누명까지 씌워 저를 이 바닷가로 내팽개치신 이유, 제 공책을 빼앗아 도련님 이름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까? 소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정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식목가스나 주제에 말이 길구나.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순창옥의 장맛과 양념은 이제 내 아들 민준이의 것이다. 다시는 이쪽에 연락하여 쓸데없는 소리를 퍼뜨릴 생각 마라. 네 말을 믿어줄 사람은 전라도 땅에 단 한 명도 없다. 찰칵 하고 차갑게 끊어진 수화기 소리. 연희는 전화기를 가만히 내려놓고 찬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돌산도 방파제 끝으로 걸어나갔다. 어두운 여수 밤바다. 파도가 방파제 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연희는 우엉과 갓김치를 씻느라 거칠어진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눈빛은 얼음처럼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향투적인 심파처럼 하늘을 보고 울부짖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공책을 빼앗는다고 해서 내 혀끝에 남은 손맛과 발효의 비법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연희는 바닷바람 속에서 나지막하게 그러나 뼈를 깎는 듯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당신들이 빼앗아간 그 공책 한 권으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똑똑히 보겠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진짜 맛과 깊이로 당신들이 세운 그 거짓된 가문을 내 손으로 완벽하게 고사시켜드리겠습니다. 19세 연희의 눈빛에서 어린 날의 서러움은 완벽히 사라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을 일구어 본가를 단주하겠다는 침착하고 서늘한 도끼가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1987년 3월) 초순 여수 돌산도 멸치 건조장에 지독했던 소금기와 비린내를 뒤로하고 19세의 연희는 마침내 그곳을 빠져나왔다. 순창 본가 장독대에서 억울하게 고명재료 횡령범으로 몰려 내팽개쳐졌던 바닷가 찬 바닷물에 치를 치대고 매주를 건지느라 19 연희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피가 흘러 터져 있었고 굵은 흉터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그러나 연희의 눈빛만큼은 찬 바닷바람 속에서도 불꽃처럼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연희가 거쳐간 모든 고난과 학대의 현장은 그녀에게 가혹한 순환인 동시에 최고의 스승이었다. 멸치 건조장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동안 연희는 주인장의 매서운 매질과 구박 속에서도 생멸치와 건조멸치 그리고 바닷물 순환으로 말린 최고급 죽방멸치의 차이점과 염도 배합 기술을 완벽하게 몸으로 체득해 나왔다. 멸치 액젓을 발효시킬 때 은근한 집불 온도를 더하면 멸치 특유의 비린내가 날아가고 알싸하고 고소한 감칠맛만 남는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었다. 양아버지 밑에서 익힌 남도 콩장류 배합에 죽방멸치, 적독을 더하자 전에 없던 천연 발효 양념의 미학이 완성되었다. 연희는 여수 서시장 모퉁이, 바닷바람이 매섭게 부는 길목에 조그만 나무 수레 한 대를 끌고 자리를 잡았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멸치 공장에서 지독하게 쥐어짜내어 모은 단돈 몇천 원이 전부였다. 양아버지가 남겨준 소박한 옹기 항아리 2개와 들기름 1병,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구한 싱싱한 볼산, 갓과 매실식초가 그녀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다. 돌산 갓김치와 천연 매실식초,
죽방멸치 젓국으로 맛을 낸 남도국수와 양념밥 드시고 가시오. 새벽 4시 서시장 바닥에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자욱할 때 연희는 홀로 아궁이에 직불을 지폈다. 손가락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차가운 맹물에 갓을 씻어내고 멸치 건조장에서 배운 죽방멸치 액젓과 매실 식초를 조합하여 양념장을 빚었다. 화학 조미료나 인공 색소 따위는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 연희가 말하는 국수와 양념밥을 한입 삼킨 부두 노동자들과 시장 상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이, 계집의 손맛이 어째 이리 깊다냐. 혀끝에 착 감기는 게 뱃속 깊은 곳까지 사르르 녹아내리네. 소문은 바닷바람을 타고 여수 전역으로 파도처럼 퍼져널어 나갔다. 아침 7시만 되면 연희의 조그만 수레 앞에는 부두 인부들과 장꾼들이 100m가 넘게 줄을 섰다. 기존 장터 상인들의 심한 텃세와 방해도 잇따랐다. 어떤 날은 수레의 바퀴가 파손되어 있었고 어떤 날은 수레 위에 소금물이 뿌려져 있기도 했다. 그러나 연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매서운 텃세가 들어올 때마다 연희는 더 일찍 일어나 장독대를 닦았고 양념의 풍미를 정교하게 벼려냈다. 마침내 1990년 연희의 나이 22이 되던 해 연희는 여수 시내 외곽에 5평 남짓한 조그만 단칸방 매장 라온 식당을 열었다. 가게 문을 연 첫날부터 연희는 밤마다 불을 밝혀두고 남도 향토 발효 양념을 현대적인 소스로 양산할 수 있는 연구에 몰두했다. 더운 여름에도 삭지 않고 겨울에도 단맛이 굳지 않는 천연 발효, 배합 기술을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해낸 것이었다. 한편 1986년 연희의 노란 공책을 강제로 빼앗아간 본가 사모님 한정숙과 가짜 아들 강민준의 행보는 비참함으로 달리고 있었다. 한정숙은 연희의 레시피를 미천 삼아 서울 명동 중심가에 거대한 대형 남도 한식당을 차렸고 가짜 아들 강민준을 사장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음식의 근본을 모르는 민준은 양념의 원리와 발효 숙성 기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공책에 적힌 사흘 숙성의 과정을 귀찮아한 민준은 단가를 낮추고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 화학 조미료와 가짜 참기름 그리고 방부제를 무분별하게 털어넣기 시작했다. 처음 12년은 공책의 이름값으로 버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에서 쿰쿰한 화학물질 냄새가 나고 맛이 변하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명동 한식당은 수억 원의 적자를 내며 빚더미에 앉았고 강민주는 또다시 밤마다 도박판을 전전하며 가문의 남은 재산을 탕진해 갔다. 같은 시각 28이 된 연희는 1997년 대한민국 전체를 흔든 IMF 외환위기의 폭풍 속에서 위대한 기술적 혁명을 완벽하게 성공시켰다. 당시 외식업계와 식품공장에서는 음식을 얼리면 해동시 세포막이 파괴되어 밥알이 문드러지고 만두피가 터지며 물이 흥건해지는 치명적 한계가 있었다. 일반 냉동 기술로는 한식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연희는 수중에 남은 전 재산을 털어 여수 외곽에 폐공장을 인수했다. 그리고 사흘 밤낮으로 공장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자며 천연 발효, 유산균 급소 팽창 억제 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다. 천연 발효 양념에 포함된 유산균이 얼어붙을 때 세포막의 파괴를 막아주어 전자레인지에 2분만 데우면 방금 시골 장독대에서 꺼낸 듯 밥알이 촉촉하고 만두피가 탱글하게 유지되는 기적의 기술이었다. 1998년 대한민국이 씨름할 때 연희의 라온푸드가 출시한 전라도식 발효 냉동만두와 양념김밥은 입고되기 무섭게 전국마트에서 완판을 기록하며 연희를 식품업계의 거물로 끌어올렸다. 2000년대 초반 33이 된 장현희 대표는 여수공장의 한계를 넘어 서울 성수동에
대형 첨단 자동화 공장을 설립하고 본사를 서울로 전격 이전했다. 당시는 한류 열풍이 본격화되기 전이었으나 연희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내 한인 이민자 사회의 확산과 서구 사회의 불어닥칠 천연 웰빙 발효, 식품 트렌드를 완벽하게 읽어낸 것이었다. 연희는 단신으로 뉴욕과 LA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 대형 유통체인인 트레이더조와 코스트코 바이어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국의 시골 양념과 냉동 음식이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을 리 없다. 방부제도 안 넣고 어떻게 1년 유통기한을 보장한다는 말인가? 외국 바이어들은 연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식 샘플을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그러나 연희는 꺾이지 않았다. 연희는 바이어들의 사무실 앞에서 사흘을 기다렸고 그 자리에서 직접 휴대용 전자레인지로 자신이 만든 발효, 냉동 김밥과 만두를 따끈하게 데워 바이어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단 한 입만 드셔보십시오. 화학방부제 단 한 방울 없이 전라도 전통 발효, 식초와 들기름으로 밥알의 수분을 잡아낸 한국의 진짜 깊은 맛입니다. 바이어가 반신반의하며 냉동 김밥을 입에 넣은 순간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2분 만에 해동된 김밥과 만두에서 방금 시골 장독대에서 꺼낸 듯 알싸하고 고소한 감칠맛이 폭발했기 때문이었다. 오 마이 갓. 이 깊은 맛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해동했는데도 밥알이 굳지 않고 촉촉하다니. 이건 세계 식품 시장의 혁명이다. 이튿날 미국 전역의 트레이더조 매장에 연희의 라온 제품이 전격 입고되었다. 입고 첫날부터 미국 소비자들이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며 전량 완판되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2015년 37을 지나 47이 된 연희의 라온푸드는 연매출 1조 원을 파죽지세로 돌파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59세에 이른 잔연희 회장의 라온푸드는 전 세계 50개, 국외 100여 개 공장과 유통망을 거느린 연매출 10조 원의 거대 K푸드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연희가 갑자기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과정에는 순창옥 가문의 완벽한 자업자득이 숨겨져 있었다. 2010년대 후반 연희의 라온푸드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승승장구하자 겸영란에 허덕이던 순창옥의 한정숙과 가짜 아들 강민주는 영업방해와 상표권 청구 소송을 걸며 연희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자신들의 가짜 명성이 흔들릴까 두려워 연희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오히려 순창옥 가문의 30년 비밀을 파헤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연희의 법무팀은 본가 측과의 소송에 대비해 순창옥 가문의 과거, 재산 형성 과정과 1968년 당시의 법적 기록들을 정밀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연희는 충격적인 법적 서류 한 장을 입수하게 되었다. 1963년 안방 아랫목에서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 했던 한정숙의 친정어머니, 즉 연희의 친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죽어서 천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읍내 변호사 사무실에 비밀리에 맡겨둔 양심선언 공증, 유서와 출산 당시 소장농 집안과 작성한 아기 거래 비밀 각서가 법무팀의 조사망에 걸려든 것이었다. 그 유서에는 1968년 10월 딸 정숙이가 장손을 낳지 못해 시어머니 박씨 부인에게 쫓겨날까봐 읍내 소장농 집안의 사내아이와 갓 낳은 친손녀 딸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는 피로 쓴 고백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1986년 식모로 들어가 짐승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던 그 본가의 친딸이자 한정숙이 직접 배 아파 낳은 진짜 핏줄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한 연희는 국가공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짓고 피눈물을 흘리며 밤새 통곡했다. 자신을 버리고 신모로 부리고 피땀 어린 레시피 공책을 빼앗았던 친모의 탐욕에
연희는 피눈물을 흘리며 순창옥 가문을 완벽하게 고사시킬 뉴욕 폭로장의 트랩을 완성했던 것이었다. 다시 2026년 7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연회장 단상 위 59세 라온푸드 회장 장연희가 단상 위에 내던진 40년 전 노란 누름 공책과 국가공인 유전자 검사 서류를 본 88 새의 한정숙은 지팡이를 놓치며 대리석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연희의 목소리가 연 회장 대형 스피커를 타고 맹정하고 서늘하게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세계 각국의 기자 여러분, 그리고 유통 바이어 여러분, 순창옥이 자랑하던 40년 전통의 발효 양념 특허 레시피는 1986년 당시 이 집안에서 식모로 일하던 19살 시골 아이가 밤새 작성한 노란 공책을 강제로 강탈한 것입니다. 저 강민준 씨는 발효의 원리조차 몰라 화학 방부제와 가짜 참기름을 털어넣다 오늘 이 리콜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연희가 서류 한 장을 외신 기자들을 향해 높이 들어올렸다. 여기 국가공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습니다. 순창옥이 60년 동안 가문의 귀한 장손이라며 끼고 돌았던 저 강민준 씨는 순창옥의 핏줄이 전혀 아닌 남의 집 자식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1986년 잘난 가짜 아들의 앞길을 막는 불량품 식모라며 여수 바닷가로 던져버린 저 장연희가 바로 1964년 10월 한정숙 씨. 당신이 안방 아랫목에서 나으시나 당신 친정어머니가 몰래 내버린 진짜 친딸입니다. 뭐라고? 연회장안은 완벽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세계 각국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져나왔다. 88세의 한정숙은 눈이 찢어질 듯 커진 채 바닥을 기어 연희의 구두발을 잡으려 손을 떨었다. 88년 평생 사내아이 장손인 줄 알고 끼고 돌았던 아들이 남의 집 자식이고 자신이 신모로 부리고 레시피를 빼앗아 버렸던 아이가 제 배앞 하나은 친딸이라는 사실에 한정숙의 뇌리가 하얗게 부서져 내렸다. 은희야, 네가 내 진짜 피부치라고. 말도 안 된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친딸의 레시피를 빼앗고 멸치공장 신모로 내버렸단 말이냐? 연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한정숙의 떨리는 손을 차갑게 털어냈다. 당신들은 핏줄인 줄도 모르고 내 피땀 어린 노력과 세월을 빨아먹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멀어 진짜 핏줄을 짐승처럼 부리고 버린 죄. 이제 그 엄중한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순창옥 가문이 진 400억 원의 부실 채권과 상표권 전체를 제 개인 자금으로 싹 매각 인수했습니다. 이제 이 가문에 단 한 평의 땅도 단 하나의 장독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2026년 가을 전북 순창의 전통 종택마당. 서울로 본사를 옮겼어도 순창 종택에는 300년 된 시간장, 장독대와 수천 평의 전통 양념 발효단지가 순창옥의 마지막 뿌리로 남아 있었다. 연희는 이 종택과 장독대 단지 전체에 법원 강제 집행 압류 딱지를 붙였다. 법원 강제 집행관들과 집행팀이 몰려들어 300년 내력의 순창옥 종택 전체와 수백 개의 옹기장독대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59세의 가짜 장손 강민준과 88세의 늙은 한정숙은 진흙탕 마당바닥에 내몰려 통곡했다. 가짜 아들 강민준은 재산을 모조리 잃고 가짜 핏줄임이 밝혀지자 늙은 어머니 한정숙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멱살을 잡고 싸웠다.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가 진짜 아들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딴 가짜 가문을 물려줘서 날 거지로 만들어요? 이 오라질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러냐? 자신들이 목숨처럼 끼고 돌았던 가짜 아들과 늙은 어머니가 진흙바닥에서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듯 추악하게 싸우는 모습을 장현희 회장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연희는 승용차 창문을 내려 40년 전 한정숙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서늘하게 던졌다. 동네 부끄럽게 길거리에서 얼어 죽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들이 1986년 여수 바닷가로 나를 내쫓으며 했던 말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 서러운 찬밥을 구걸하며 사십시오. 창문이 올라가고 연희는 수행원에게 먼저 승용차를 돌려 종택 밖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비참하게 무너진 그들이 통곡하며 떠나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텅 빈 순창 종택의 마당. 유심년 된 거대한 옹기장독대 앞에 59세 장현희 회장 홀로 남겨졌다. 40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피 끓는 복수는 완벽하게 끝이 났다. 가문을 무너뜨렸고 진짜 진실을 천하에 밝혔으며 10조 원의 제국을 일구어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승리였다. 그러나 텅 빈 장독대에 떨어지는 장대비 소리를 홀로 듣고 있던 연희의 눈가에서 40년 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린 시절 그 서러운 마당 가마솥 앞에서 장작불을 지피며 자신의 밥그릇에 흰 쌀밥 한 숟가락을 얹어주던 순박한 양아버지 강씨의 환영이 빗물 사이로 보이는 듯했다.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것은 10조 원의 돈이나 거대한 기업의 회장 자리가 아니었다. 그저 어린 시절 양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손을 안아주며 우리 연이 고생했다고 말해주던 가심 따뜻한 인정 한 조각이었을 뿐이었다. 연희는 손가락 마디마디 세월의 흉터가 남아있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진짜 남도의 손맛으로 제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쏟아지는 가을비 속에서 순창의 거대한 장독대는 고요 속으로 깊게 잠들었고 인과응보에 서글프고도 웅장한 대서사시가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